자, 26페이지 답부릅니다. 1번에 4, 5번부터구나. 5번에 1, 4, 2, 8번에 4, 9번부터요. 5, 1, 3, 12번에 5, 2, 2. 자, 여기까지 일단 틀린 거 많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는 처음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르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일단 5번부터 11번 중에 왜 틀렸는지 알겠다 싶으면 괜찮지만 이거 내가 고른 답이 맞는 것 같은데? 혹은 왜 이게 답인지 모르겠는데? 싶은 게 있을까요? 26쪽에 5번부터 11번은 괜찮나요? 괜찮아? 모르는 거 있으면 빨리 질문? 오케이? 그럼 12번에서 14번 중에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14번. 자, 14번에 네모 박스의 이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이 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수빈이 읽어줘. 노래에 나오는 달의 이미지는 일종의 원형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원형적 이미지란 어떤 문화권이나 시대를 초월해서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를 일컫는다. 달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색상으로 소망과 기원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원형적 이미지는 꼭 특정한 나라, 어떤 특정한 문화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거야. 그치? 엄마 하면 보편적으로 뭘 생각해요, 우리가? 어느 나라든 다. 모성애, 사랑, 희생 뭐 이런 걸 대부분 생각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그럼 1번을 보세요.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자, 얘들아, 폭포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생각을 했냐면 고귀하고 고매한 정신이다. 두려움도 없이 직활광해서 뭔가에 저항한다,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죠? 그 다음 2번 보세요.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엄마의 치마 곁에 무릎을 꿇고 모아진 아가의 작은 소나기 안에 당신을 찾게 해주십시오. 자, 흔들리는 종소리 안에서 그리고 엄마의 곁에 있는 아이의 작은 손 안에서 당신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때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느낌상 뭔가 종교적인 어떤 대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종소리를 생각할 때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대상이나 혹은 종교적인 어떤 절대자를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 그치? 하지만 원형적 이미지지? 자, 얘들아,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게 조금 약할 수 있지만 종소리가 보통 어디서 나오죠? 성당이나 교회에서 종을 치죠. 종을 치는 행위가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누군가가 결혼해서 축복할 때 혹은 뭐 미사들이 죽을 때 아니면 오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고 엄마의 곁에서 모아진 아기의 손이지. 그럼 아기의 손이 모아졌다라는 것에서 지금 어떤 종교적인 대상에게 뭐 하는구나, 기도하거나 기원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어떤 특정한 문화나 나라에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가지는 사고예요. 근데 너희가 이거로 못 찾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현대교회에서 종을 쳐, 안 쳐? 안 쳐서. 그치? 현대교회에서 종소리에 대한 의미를 너희가 인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과거에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교회들에서 꼭 종을 쳤었어요. 그리고 종소리라는 것은 그래서 경건함, 그리고 종소리가 들린다? 기쁨의 뭔가 환희의 뭔가 그런 타임, 해피해, 뭔가 축복해, 이런 개념들이 있었거든. 그런 원형적인 이미지를 물어보는 개념이라서 사실 너희한테 좀 어려웠을 것 같아.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14번에 몇 번으로 해서 틀렸을까요? 3번. 1번, 3번. 자, 그러면 3번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진달래 망울을 부퍼 발돋움 서성이고 쌓이던 눈도 쓸어 토끼도 잠든 산속 고요한 곳이네. 3월은
어머니의 품으로 따사로움 더 겨워. 3월달이 언제야? 이제 막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그 시기를 어디라고 생각했어? 어머니의 품. 근데 보통 우리는 어머니의 품을 3월달과 연관하진 않죠. 대부분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면 안정감이나 따스함 정도를 생각하지. 그치? 그래서 약간 매칭이 일반적인 원형적 이미지는 아니야. 원형적 이미지는 아니지만 작가가 혹은 시에서 말하는 화자가 개인적 정서로 만들어낸 이미지들인 거야. 맞지? 그 다음 4번. 눈을 감으면 어릴 때 선생님이 걸어오셔. 회초리를 들으시고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다. 선생님을 낙타와 비교하는 것도 역시 뭐 이건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상징적 기법이겠죠. 그쵸? 그래서 2번이 제일 적합하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 서동요를 잘 풀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동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동요도 6번부터 답을 맞춥니다. 페이지 31페이지고요. 6번에 5, 7번부터 2, 4, 2, 10번에 3, 4, 3, 13번에 4, 4, 1. 다들 잘 풀었니?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살짝 볼까요? 답을 체크하면 안 돼. 답 체크하면 왜 안 돼? 내가 모르는 건데 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게 되거든. 그래서 그래.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중요해. 많이 틀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다시 풀어서 내 걸로 만들고 가야 되겠죠? 자, 다시 풀 시간 한 2, 3분 정도 드립니다. 빠르게 찹찹찹 풀어보세요. 풀면서 모르겠는 거 그냥 바로바로 질문합시다. 자, 질문 받아볼까요? 일단 31쪽에서 13번. 이 노래에 나타난 애정관, 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너 몇 번으로 했어? 아, 소박하고 낙천적이다. 왜냐하면 밤마다 여자 안고 다니는 거 좀 낙천적인 거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아, 소박하진 않다. 수박하다기보다는 어. 좀 큰 꿈 아니야. 아, 봐봐. 이 노래에 나타난이잖아. 그러면 선화공주가 밤마다 남자를 만나러 간다. 딱 이거야. 그러면 선화공주 입장에선 남자 만나는 거는 이게 뭐 되게 화려하게 뭘 하고 하는 게 아닌 거지. 어찌 보면. 그치? 여기서의 소박하다는 그냥 소박하고 낙천적이다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사랑하니까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13번에 너희가 4번으로 인지하기가 조금 어려웠겠지? 사실 그렇게 따지면 3번 낭만적인 꿈? 그게 저 여자를 욕해서 끌어내리는 게 낭만적인가?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고. 꾸밈 없고 적극적이다는 확실하게 맞네요. 신분적 죄악을 띄워놓고 싶다. 13번에 답은 4번으로 돼 있거든, 얘들아. 근데 내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13번은 답이 없음으로 봐야지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또 반대로 적절하다고 보이는 것도 또 명쾌하지 않아. 이거는 이게 1번 봐. 소박하고 낙천적이다는 일단 맞다고는 보여. 2번 꾸밈 없고 적극적이다. 자기 감정 솔직하게 그냥 밤마다 보고 싶으니까 만나러 가네? 그러면 괜찮죠?
3번 낭만적인 꿈이 담겨 있다? 이거를 그냥 선화공주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사랑하니까 지위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만나러 간다 라고 하면 그냥 낭만적인 꿈이라고 봐도 뭐 나쁘진 않겠죠. 개방적이며 자유분방하다가 답으로는 되어 있는데 사실 선화공주가 밤마다 부모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미 남자랑 결혼을 해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 5번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고 있다도 물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4번을 강조한 건 뭐랑 연관 지어야 되냐? 배경 설화랑 연관을 지어야 돼. 배경 설화랑 연관 지었을 때는 이때 당시의 사회가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해 안 해. 안 하지. 아, 그래. 4번이 제일 적합하겠네. 야, 봐봐. 노래에서도 뭐래? 밤에 몰래 안으러 가지. 몰래 다닌다는 것은 그때 당시가 그렇게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하게 남녀가 만날 수는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냥 4번으로 가는 게 제일 적합하겠네요. 자, 또 다른 질문요. 승아, 얼른 물어봐. 31쪽은 괜찮아? 괜준? 상찰 표기를 신라에서만 한 거예요? 신라시대에 사용했어. 고려시대 때부터는 다시 구비전승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 때 다시 적어져요. 또 다른 질문은? 32쪽에서 질문 있어요. 14, 15번. 얘도 14, 15번. 이 노래의 내용적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네요. 일단은 보니까 4번 귀족적인 정서는 아니야. 아까 13번의 1번과 같은 겁니다. 이 시는 굉장히 소박한 거야. 야, 선화공주, 공주 정도 되는 사람이 신분도 지위도 없는 막 캐는 남자를 뭘 그렇게 밤마다 만나러 간대. 굉장히 소박하게 그냥 사랑 하나만 보고 뛰어든다라는 개념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1번 솔직하다도 맞고 2번 소박하다도 맞고 3번 모험하는 거지. 자기 인생 걸고 공주인데 공주 자리 뺏길 수도 있는데 5번 비밀 밤마다 몰래 만나러 가니까. 근데 4번 귀족적 정서는 딱히 아니죠. 그냥 솔직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15번에 표기 방법을 뭐라고 했지? 두 글자로. 무슨 표기? 향찰 표기. 그치?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번 고대 삼국에서 두루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향찰은 신라에서만 사용했던. 2번 국어를 완벽하게는 표현하지 못하죠. 전면적으로 표기는 했지만 음을 빌린 건지 뜻을 빌린 건지 의미가 불분명하면 해석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3번 문학작품 표기에 사용한 거 맞고요. 4번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가장 최고의 결과물. 이게 제일 전면적인 표기였어. 그나마. 그 다음 5번 실질적인 건 뜻을 빌려서 훈차. 문법적인 요소는 음을 빌리는 음차를 사용했다. 요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신라시대 노래 처용가. 자,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이거 그래 갈래가 뭐라고 했지? 지금 배우는 노래들의 갈래. 향가. 그럼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다시 떠올려봐. 향가는 형식이 있다 없다?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야 얘가. 그치? 아니 그런데 왜 향가가 형식이 있을 수 있냐면 승아야 이걸 입에서 입으로 구비전승해서 글로 적었어. 전달할 때 우리한테. 글로 적었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표기문학, 기록문학이야 라고 했잖아. 뭘로 표기했어요? 향찰로 표기했어요. 그쵸? 이 향찰 표기라는 거 뭐냐면 한글이 없었잖아. 근데 마치 한글인 것처럼 뭐를? 한문의 음과 뜻을 빌려서 조사 을르리가까지 국어를 최대한 전면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됐죠? 자, 표기와 기록문학이었고 그 다음에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라고 해도 맞아요. 어떤 형식이 있었냐면 4줄짜리는 몇 구체? 4구체. 8줄짜리는 8구체. 거기에 2줄 더 붙여서 10구체. 이렇게 형식이 있습니다. 4구체가 제일 초창기 모습이고요. 그 다음 8구체는 4구체가 붙은 형식. 10구체는 4구체, 마지막 낙구. 이렇게 붙은 형식이라고 했었어요. 가장 발전돼서 계승된 게 몇 구체?
19채 향가가 가장 발전돼서 계승된 형태라고 했었고 이것의 이름을 그래서 뭐라고도 불렀다? 산회가라고도 불렀다. 자, 그런데 얘를 가만 보니까 4구채, 4구채, 2구채 이렇게 붙은 형식이지. 그럼 의미상 몇 단 구성이야? 3단 구성이야. 19채만 3단 구성인 거지 다른 것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의미상 3단 구성이고 마지막 이 두 줄을 뭐라고 불러? 떨어질 낙자 써서 낙구라고 불렀었어. 자, 낙구라고 불렀는데 이 낙구에는 반드시 시상이 뭐 되면서 전환되고 모든 시상이 또 뭐 되는? 집약돼. 그래서 주제가 잘 드러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럼 얘네가 시조에 영향을 줬다 안 줬다? 줬죠. 어떻게 시조에 영향을 줬는가가 서술형 문제니까 잘 기억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지금 들을 때 대답을 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어. 하는 친구는 한 번 들었는데 바로 외웠을까? 너 바로 외웠냐? 그럼 왜 알고 있어? 다시 봐가지고. 그치. 그날 바로 다시 봤지. 그날 바로 다시 보는 게 중요해. 국어는 복습의 과목이에요. 이걸 너희가 스스로 처용가란 무엇일까? 뭐 예습해서 알게 되니? 예습해도 이런 건 몰라. 누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설명이 나와 있어도 이해를 못해. 그치? 그래서 복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수업이 끝나. 그러면 자습 시간에 뭐 하라고? 다시 바로 읽어봐. 그러면서 선생님이 막 중요하다고 했던 거 있지. 이거 무조건 나오는 서술형 문제 혹은 객관식 문제라고 했잖아. 이런 거 좀 외워야 돼. 알겠어? 선생님 이런 단어까지 알아야 되는. 나온다고. 나오니까 내가 알려줬지. 외우라고. 알겠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얘네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얘가 시조에 영향 줬다 안 줬다? 줬어요. 어떻게 줬을까요? 의미상 몇 단 구성이다. 시조도 3단 구성이다. 그 다음 시조도 마지막에 시상이 전환되면서 시상이 뭐 되더라? 집약되더라. 이걸 쓸 수 있어야 돼 너희가. 서술형으로. 10점짜리 문제야. 근데 부분 점수 가겠지. 그 다음 단어 틀리거나 문법적인 거 틀리면 감점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요거는 또 띄어쓰기 틀리면 감점하기도 해요. 맞춤법 틀리면 무조건 감점입니다. 전국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강동구 안에서 맞춤법 같은 거 틀리면 그냥 잘못된 단어 쓴 거기 때문에 그냥 나가리예요.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집, 약인데 집, 이러면 틀리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요 향가는 신라시대 누가 지었었을까? 높은 사람들, 그치? 배운 놈들, 이 한자를 진짜 잘하는 놈들, 작자층이나 향유, 같이 공유했던 계층을 물어보면 승려들, 중들이라고 했었죠? 혹은 화랑들이라고 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향가다.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향가는 너희가 처음 배우는 학교들이 많을 거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 때 향가가 나오면 작품 자체도 중요하지만 향가 자체의 갈래 특징이 무조건 나오고 향찰 표기에 대한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와. 근데 얘는 아직 왜 강조하지 않냐? 내신 때 더 디테일하게 암기 따로 시킬 거야. 지금은 요 정도만 이해해 놓고 그 다음 뭐로? 작품으로 들어가 봅니다. 처용가. 자, 처용가라는 거 배경설화 갑니다. 칠판 보세요.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처용이라는 남자가 살았어요. 근데 이 남자가 술을 먹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달 밝은 감에 기분 좋게 헐 이러면서 집으로 왔어. 집으로 와서 안방문을 쾅 열었는데 다리가 4개인 거야. 둘은 내 아내 건데 2개는 누구 다리지? 어떻게 된 거죠? 띠로리 사랑과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니 이 새끼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놈인가? 아내가 침범당했어. 누구한테? 역신한테. 역신이 뭐냐면 얘들아 병을 관장하는 신. 조금 병신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요. 뭔지 알겠지? 병을 관장하는 신. 역병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내용은 아내가 뭘 들었다는 뜻이야. 병이 든 거야. 자, 그런데 이 처용이 보통은 외간 남자 같은 새끼가 방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개새끼 너 죽여버려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했냐? 문을 닫고 나가서 노래를 불러요. 둘은 원래 내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원래 내 것이었지만 이렇게 된 걸 어이하리 이러면서 시가 끝난단 말이야. 자, 그러자
이 새끼도 이상하지만 이 새끼도 이상해. 역병신도. 병신도 이상하지 이 새끼야. 병신이 갑자기 막 튀어나와서 뭐라고 하냐. 처용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여태 살아가면서 당신처럼 이렇게 관용적이고 관대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 내가 처음 봤다. 내가 진짜 오늘 감동했다. 내가 앞으로 당신 얼굴이 그림이 붙어있는 집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이래.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누구 얼굴을 집에 붙이고 싶어? 처용 얼굴을 붙이고 싶을 거 아니야.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처용 얼굴을 많이 그려서 집집마다 꼭 붙였어. 부적처럼. 자, 이게 배경설화예요. 그럼 실제로 처용 얼굴이 있는 곳은 역병이 넘어갔다. 병이 지나갔다. 라는 설이 있더란 말이야. 이게 배경설화입니다. 자, 그러면 처용은 도대체 어떤 새끼였을까? 되게 이상하잖아. 사실 이 이야기 안에는 두 가지의 숨은 뜻이 있을 것 같아. 처용이 아내가 병에 걸렸는데 노래를 불러서 귀신을 무찌른 거잖아. 그치? 그렇게 따지면 처용이 뭐였겠어? 무당이었을 거야. 아마.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러다가 이제 아내가 병 나으니까 봐라 나의 능력을 이제부터 내 얼굴에 붙여라 막 이랬을 거야 아마. 그러면서 뭐 남들이 오면 돈 좀 내봐 막 이러면서 이제 무당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처용의 지금 그림이 지금도 남아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는데 얼굴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안 생겼고요. 굉장히 검은 피부에 콧대가 정말 오똑하고 눈도 굉장히 크고 부리부리하고 턱이 막 이렇게 나와 있고 이래. 그래서 아마 아랍이나 인도 쪽이 의술이 되게 더 빨리 발달했었거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었을 거고 아마 의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였을 거다. 의사인데 자기 아내의 병을 고친 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 이런 병을 고치다니. 저 사람은 신이다 막 이러면서 그 사람 얼굴을 또 이렇게 붙였을 거다라는 썰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귀신 쫓은 얘기잖아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많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겠어? 무속 신앙을 가진 무당들이 계속 계승했겠어? 무당들이 계승한 노래예요. 그래서 무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귀신 쫓는 노래라서 축사 혹은 벽사진경이라고도 해요. 지금 당장은 축사나 벽사진경까지는 안 외워도 되고요. 스토리 라인과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를 만났어. 시에서 말하는 이가 누구지, 승아야? 화자야. 그럼 우리가 화자의 뭘 판단을 해야 돼, 일단 또. 내용은 이미 알고 있지만 상황을 우리가 판단을 할 거야. 그치? 정서까지 봐. 그럼 이제 주제 끝나잖아. 맞지? 그런 다음에는 이제 표현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시를 한번 낭송을 해볼게요. 섭을 발기 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와 자리 보곤 가로리 내히어라.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현대어로 읽어주진 않았지만 대충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조금 어때? 뭔 말인지 얼추는 알겠지? 고전시는 그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혼자 문제 풀 때는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 강추합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서울 밝은 달 아래 밤늦게 논일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내시어라. 자, 화자가 1인칭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아직 없지만 상황 밤늦게까지 논일다가 집에 와서 다리가 내신 상황을 보게 됐어. 그치? 자, 다리가 내신 상황은 사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했죠? 뭐가? 역신이 침범했음을. 그래도 수업 영상이 녹화 중이니까 역병신이나 병신을 자제하고 역신이라고 합시다. 역신이 침범했음을 의미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사구체지. 사구체는 특별히 정서가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났어. 그냥 이런 상황만 나왔어. 맞지? 그 다음 사구체를 볼게요. 둘은 내 것이고, 그러니까 둘은 아내 거인 거지.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내 것이다마는 이렇게 된 걸 어찌하리꼬 했지. 1인칭 화자 나 나왔어 안 나왔어? 나 나왔어. 원래 내 아내는 나의 것인데 이미 이렇게 된 걸 어찌하겠는가 했지.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찾을 수 있는 정서는 뭐야? 체념. 체념적 정서. and
역신이 왜 감탄했냐? 너 나 용서해줘? 짱이다 너 이랬잖아. 너 진짜 관용적이다. 이 관용적 태도, 그치? 그 다음 관용이라는 말 말고 또 쓸 수 있는 말이 있나? 관용, 관대함, 그치? 관대함. 이런 정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시험에서 처용가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관용적 태도라는 키워드예요. 아시겠죠? 자, 표현 방법 혹시 두드러지는 거 있어요? 첫 번째, 다리가 넷이다라는 표현이랑 이미 이렇게 된 걸 어찌하겠는가라는 이 두 개의 표현에서 우리가 표현 방법을 찾아볼 겁니다. 다리가 넷이라는 건 실제 다리 숫자를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역신이 침범했음을 뭐 한 거야? 비유적으로 혹은 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어찌하겠는가? 어찌할 수 없다라면 되지. 근데 굳이 어찌하겠는가? 의문형으로 했네. 이런 걸 무슨 법이라고? 그렇지. 서리법입니다. 서리법은 강조하는 거예요. 관용적인 태도나 체념의 정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갈래부터 핵심 정리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찾았어요? 12태 핵심 정리. 갈래부터 우리 승아가 쭉 다 읽어봐봐. 의의까지. 갈래 팔구체 향가 격 주술적 무가. 왜 주술적이고 왜 무관지 알겠지? 귀신 쫓는 노래예요. 병을 없애는 노래라서 주술적이고 무속신앙이 부르던 무당들이 부르던 무가라는 뜻입니다. 계속. 아내를 범한 역신. 주제 아내를 범한 역신을 물러나게 함. 병을 물리침 이게 주제가 되겠고 의 현재 전해지는 신라 향가의 마지막 작품. 향가 해독의 시근적 역할. 고려가요 처용가의 목태가 됨. 향가 해독의 시금석 역할을 했다는 건 이 처용가 때문에 음과 뜻을 어디서 어떻게 배렸는지 향차를 연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했어요. 얘가 제일 깔끔하게 잘 쓰여져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노래는 귀신을 쫓는 노래다라는 걸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해와 감상 세 번째 문단부터 찾으셨나요? 세 번째 문단 처용이부터 내용을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하진이 읽어봐. 소용이 자신의 아내를 범한 역신을 모르고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며 춤을 추었더니 역신이 크게 감목하여 용설에 밀고 입으로는 공의 형상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을 축사 및 벽사진경의 노래로 본다. 축사, 동글, 벽사, 진경, 돌글. 아, 귀신 쫓는 노래구나. 요 정도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3번까지 같이 풀이를 해볼 건데, 이번에 1번부터 5번 선지를 풀이를 할 때는 최대한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화자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정서지 이런 걸 스스로 좀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자, 세 문제 풀이 시작. 이번에 가장 유사한 것을 찾기 어려우면 확실히 아닌 것부터 먼저 제껴보세요.
자, 일단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서울 밝은 달 아래라고 시작했었죠. 시간적 배경 달 떴고요. 공간적 배경 서울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틀립니다. 그 다음 기억에 나타난 정서를 뭐로 생각했어요? 체념의 정서? 그치? 그 다음 뭐 관용적 태도? 이런 쪽에 포커스 맞췄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가장 유사한 거 1번부터 쌤이 읽어볼게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을 여희 없고. 이 시의 상황은 뭐야? 님과 여희다. 이별했어.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아시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흐른다. 그럼 이것은 이별을 슬퍼하는 무엇의 정한? 이별의 정한. 그치? 그 다음 승아야, 방금 읽은 1번 세 번째 행에 저 물도 내 맘 같아서 울면서 흐른다 이랬지. 그럼 저 물이 실제로 슬픈 건 아니고 내가 슬프니까 슬프다고 생각하지. 이런 걸 뭐라고 했었지? 감정 뭐 되는 소재? 이입되는 소재. 감정이입이야 이런 게.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을 봅니다.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에 통달하고 오묘한 계략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네. 이 시는 상대편 장수에게 조롱을 하는데 반어법으로 조롱하는 시예요. 너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에 닿았고 오묘한 계략은 땅의 이치를 야, 너 대단하다. 어떡하냐. 야, 너 진짜 신비한 정책을 펼쳤어. 근데 너 이제 곧 돼질 것 같으니까 그만 항복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조금 다르죠. 약간 그 조롱하는 거고요. 3번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 봄 기운을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무라 일체니 흥이 다르겠느냐? 다를 소냐? 이랬죠. 그럼 무라일체라고 했으니까 어떤 정서야? 자연과 하나 되는 정서. 맞지? 흥겨운 정서. 흥이 어이 다를 소냐? 흥겹다 라는 표현을 서리법으로 하는. 그러면 도대체 체념은 어디서 나오나? 4번을 봅시다. 가다니,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빚노라. 자, 배부른 독은 요렇게 생긴 독을 배가 부른 독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배가 불렸죠. 여기에 설진 강수, 강한 수를 만드는 거예요. 조롱꽃의 누룩이 나를 붙잡으니 내가 어찌하리있고 이 술의 안에 있는 조롱꽃 누룩이 날 마셔 막 이러면서 나를 이렇게 붙잡는데 내가 어쩌겠어 라는 시예요. 그런데 사실 너희가 이걸 4명 다 못 푸는 게 맞아. 이거 배경 지식 없이 아니 무슨 뭔 개소리야? 뭐 이럴 수 있잖아. 이거 이렇게 읽히지도 않았을 거야. 이 시는 곧 배우게 될 거니까 살짝만 언급하고 갈게요. 너희 그런 구절은 많이 들어봤지. 살얼이 살얼이랐다. 정산의 살이랐다. 전엔 많이 들어봤지. 뭔지도 모르고. 그 시의 마지막 행이 이거야. 그 시에서 화자가 왜 청산에 가고 싶어하고 바다에 가고 싶어하는 줄 알아? 어제 승아 같은 마음이지. 그만 벗어나고 싶어. 에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 벗어나고 싶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청산과 바다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벗어나고 싶었어. 갈 수 있냐? 이 현실에서 못 벗어나잖아. 그치? 그래서 뭐 마시는 장면이냐? 술 마시는 장면이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체념하는 장면이야. 그래서 체념적 태도로 4번이 그나마 제일 같은 거죠. 이게 사실 읽어내기 되게 어려웠을 텐데. 소율이 아까 잘 찾더라? 이런 내용인지 알고 찾았어? 아니 그냥 내 어찌하리 있고 내 어찌하리 있고를 읽고. 그래. 우리는 이런 키워드들을 자꾸 찾아내는 훈련을 지금 하는 거야. 어차피 너희가 수능날이든 모의고사 날이든 심지어 내신에도 내가 모르는 시야 어쨌든 읽어야 되잖아. 현장에서. 그러려면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정서를 말하는 거지? 이걸 최대한 자꾸 연습해보는 거야. 아시겠죠? 혹시 5번으로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3번에 4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자,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우의적이라든지 우회적이라는 말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돌려 말하는 겁니다. 우회전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직접 직진으로 까서 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돌려서 그런데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의적, 우회적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려서 표현한다. 그래서 4번이 맞고요. 혹시 3번 틀린 사람 다른 걸로 한 사람들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처용가의 문제는 풀이를 해볼 겁니다. 근데 너무 모르겠어서 어휘를 모르겠다 하면 얘들아 단어도 이렇게 네모에서 별표해놔. 특히나 어떤 그냥 사전적 단어가 아니라 뭔가 이게 지금 문학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휘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싶으면 네모해놨다가 수업시간 전후 혹은 내가 자습시간에 왔다리 갔다리 거릴 때 그럴 때 질문하세요. 자, 제막매가를 들어갈 건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지? 57분. 어머 저런. 나 오늘 제막매가 못 나가나? 나가고 싶은데? 너 뭐 그런 표정을 짓고 앉아있어. 쉬었다가 와서 제막매가를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쉬었다가 오세요. 딱 10분만 쉬었다가 옵시다.